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3부와 4부에 걸쳐서 6.4 지방선거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좀 서둘러 나오지 않으셨다면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월요일입니다. 도로 지금 많이 밀리는데요.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창동교나 성수분기점까지 구간 밀리고 이 구간을 통과하는데 40분 정도는 예상해 두셔야겠습니다. 언주로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까지, 영동 3교에서 르네상스 호텔까지 밀리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월요일은 경기도에서 서울 쪽으로 오가는 차량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많이 밀립니다. 판교나 태교원 일대로 차가 많은 가운데 일산 방면으로는 고장차까지 생겼습니다. 일산 방면 안양터널 부근 2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을 서게 되면서 뒤쪽으로 평창부터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오늘도 경제 뉴스 알아보면서 3부 시작을 해보죠.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뉴스 말씀해 주시죠. 정부가요, 이 세월호 참사 이후 내수 부진이 워낙 계속되고 폭도 커지면서, 예. 이러다 좀 힘들겠다 생각을 했는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말에 2014년 경제정책 방향 이런 걸 설정을 하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3.9%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발표 나왔을 때 조금만 더 하면은 4%대도 가능할 거다. 이런 장밋빛 전망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세월호 참사 터지고 이후에 또 워낙 굵직한 사건들 많이 나오면서 다 지갑을 닫아버리자 이 성장을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대기업들은 그나마 버틴다고 해도 소상공인들은 정말로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니까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먼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내린 3.7%로 수정을 했고요. 국제시장평가사 무디스도 이제 올해 한국 성장률 3.6%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곧 있으면은 3% 초반에 또 수정된 전망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사실 이 선거 때면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쓸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에 올인한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근데 이 방법이 있느냐가 문제 아니겠어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지난달 말에도 정부가 이제 선거 전에 몇 개 내수 진작 정책 내놓았는데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었었고요.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었습니다. 또 이제 현재로서 나오는 대책이 내수 살리려고 이제 소비 진작하는 방향, 영세상업자, 소상공인 도와주는 세제 지원, 자금 대출 이 정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장이 대책이 없다.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내로도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 하나가 나올 수 있다. 정원 총리를 비롯해서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추가 경정, 추경을 하면서 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게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 되니까 돈 예산이 없는데 뭘 하겠느냐, 이제 이런 회의적인 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이제 목요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할 때 금리 한번 인하해라, 아예 좀 이런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금리가 인상을 하겠다는 상황에서 인하를 할 수는 또 없겠죠. 제 생각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부 믿지 않고요, 우리 국민들이 좀 힘을 합쳐서요, 이 지갑을 좀 열어야 됩니다. 이 흥청망청 대라는 게 아니라 점심 때 구내식당 대신에 이렇게 3, 4, 5 가서 근처 밥집에서 좀 밥 먹고요. 집에 들어갈 때 치킨 2마리 정도 사갖고 가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십시일반해야 이게 좀 완전히 기준이 내수를 좀 풀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렇게 지갑 열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살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또 너무 지갑이 얇고 팍팍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또 안타까움이 있죠. 예. 아이고, 다음 뉴스 어떤 겁니까?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난 2004년이었죠. 세계적인 금융사입니다. 시티그룹이 한미은행 인수하면서 한국 시장 이제 시티은행, 한국 시티은행으로 들어왔는데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10년이 흘렀는데 지금 현재 한국 시티은행 희망퇴직 공고하고 이제 1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티은행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번 이 명퇴, 희망퇴직은 좀 다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벌써 500명의 육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조는 이런 식으로 희망퇴직 받으면 안 된다, 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대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 시티은행 문제만이 아니라 외국계 금융사 전반이 다 힘듭니다. 이 HSBC은행도 뭐 소매금융 다 철수했고 이제 사실상 한국 사업 어떻게 될지 좀 모르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이제 뭐 빅3라고 하죠. 외국계 중에서는 한국 스탠다드 차트에서 이 SC은행도 한 2년 전, 3년 전에 막 구조조정하면서 문제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 자회사 중에 저축은행 캐피탈을 일본계 이 대부업체 J-트러스트에 넘기겠다. 그만큼 이 한국 쪽을 축소시키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외국계 은행들이 딴 데선 영업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래요? 예? 그렇죠. CT, 뭐 SC, 홍콩 상하이뱅크 다 뭐 잘 나가는 곳들인데 한국에서만 맥을 못 칩니다. 이게 전형적인 현지화 실패라는 건데요. 한국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유의 스킨십 영업이 좀 있습니다. 예. 고객들하고도 친하고요. 기업 고객, 법인 고객이라고도 하죠. 자주 접촉을 하고 하는데 외국계 뭐 스타일들은 이런 대면 접촉 대신에 뭐 합리성, 영업, 뭐 이런 쪽 뭐 리포트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고객들, 일반 고객, 소매금융이라고 하는데 고객들이 떠났고 그 다음엔 법인, 기업 고객들도 이제 다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실적이 악화됐고 실적이 악화니까 또 외국계 특유는 실적 악하면 직원 자른다. 이 구조조정하거든요. 그러면서 내용이 일어나고 다시 또 문제 고객들 외면하고 악순환이 되면서 지금 뭐 굉장히 힘든 상황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청약 통장에 관한 얘기네요.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청약 통장. 인기 많았었죠. 우리 교수님 때도 인기 많았고 저 때도 제가 직장 천연병이었을 때도 인기 많았었고. 그렇죠. 아직도 가입한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이 청약 통장이 이제는 한 개의 통장으로 통합된다. 이렇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인데요. 부동산이 올라야지 뭐 이게 좀 인기가 있지 지금? 그 영향도 있습니다. 현재 청약제도는 4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제가 요약을 해보면은 공공아파트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저축이 있고요. 매형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민영에 할 수 있는 청약 부금이 있고 또 예치금액 뭐 이렇게 따라서 평수 나눠서 민영주택 전체에 할 수 있는 청약 예금이 있고 또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공공주택, 민영주택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다. 뭐 만인 통장이다 해서 나온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게 4가지가 있는데 복잡합니다. 복잡하네요. 이 복잡하면 줄일 필요는 있죠. 예. 그렇죠. 하고 이게 왜 나눴냐면은 실은 교수님 이게 좋을 때 과열이 되니까 이게 정부가 쪼갠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청약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국토부가 이번에 다 통합을 한다. 하나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제 올 4월말 현재 보니까 가입자 수가 1,600만 명이 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나누니까 뭐 자격, 뭐 순위 이런 거는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합이 되더라도 기존에 부었던 청약 예금 부금, 이 저축 가입자의 이 통장 청약 자격 순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제 한 개로 통합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황태순, 박상병의 정치 한판. 예, 지난주에 있었던 지방선거, 과연 그 결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정리해보고요. 그리고 730 재보선, 그리고 7월 14일 새누리당 전당대회, 정말 얘기할 거 많습니다. 정치 한판인데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01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두 당 모두 별 기대를 안 해서 결과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국민은 뭔가 바꿔보려고 선거하러 갔는데 막상 투표하려니까 50보 100보네요. 그렇습니다. 8012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두 당 모두 선거 결과에 대한 뼈아픈 반성은 안 하고 벌써 다음 달 재보궐선거 얘기나 하고 있다니. 그렇게 해주셨고요. 2295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한 해라도 선거 없이 보내고 싶네요. 근데 사실은 유럽은 선거가 더 많습니다.
예, 선거가 우리나라는 근데 선거가 유난히 좀 유난을 떨어서 그렇죠. 근데 선거는 사실은 민주주의에 꽂히고 평가적 성격도 있는 거기 때문에 선거가 자주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보기는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정치한판 두 분 나와 계시죠. 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정치평론가 박상광 박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허걱. 왜요? 허걱. 왜? 조금 전에 네. 단 한 해도 선거가 없는 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연히 없어요. 근데요, 장작 루소 있죠? 우리 루소, 에미레 루소. 아침부터. 루소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루소가 뭐라고 그러냐니까, 루소 프랑스 사람 아니에요. 네. 당시 영국의 선거제도를 보면서 비웃은 말이 있어요. 네. 선거라는 것은 그 하루만 국민이 네. 임금이고, 그 다음날 선거 끝나자마자 노예로 돌아간다. 그 뒤집어야면 선거가 많으면 우리 국민이 더 임금, 왕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선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것도 참 그렇고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잊어먹었잖아요. 예? 바빠서 딴 거 하고 계세요, 지금. 아, 예. 괜찮습니다. 계속 하셔도 되는데. 자, 이번 선거 총평해 주시죠. 네, 이번 지방선거는 이제 국민들이 절묘한 균형을 맞췄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 균형의 이면에는 경고의 의미가 더 큽니다. 예.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큰 사건 뒤에서 국민들이 준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은 새누리당한테는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 같고요. 새누리 여러분한테는 저는 희망을 줬다고 합니다. 마지막 불씨를. 그런데 그 희망의 불씨와 기회의 장을 잘못 활용해버리면 끝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동시에 줬다고 봅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는 절묘한 균형이었고 앞으로 이제 개혁, 혁신,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갈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새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30일에 재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때가 진짜 진검승부입니다. 2달 정도 대한민국 정치는 혁신과 변혁의 경쟁의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황 의원님은요? 예, 이번 육사지방선거 흔히 얘기해서 이제 세월호 심판 대 박근혜 눈물 한판 대결이었죠. 결국 앞서 우리 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절묘한 어떤 무승부를 갖다가 국민들은 만들어준 다음에 730까지 한번 기회를 마지막 줄 테니까 연장전 너희들 너무 잘못하지 않았어?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번에 세월호 3사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무능, 무기력, 무책임 이건 진짜 혼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 여당을 갖다 우리 신 교수님 네. 독일 같은 의원 내각제잖아요. 예. 그러면 아마 바로 내각 총사퇴하고 총선 다시 해야 돼요. 이 정도 사태면. 그럼 대통령 중심에서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임기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꾸 임기제 흔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대통령제에 대한 이해 부족이죠.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기회를 하나 더 주겠다. 근데 사실 세월호를 심판하려고 쓱 보니까 심판하려면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대안이 야당도 보면 잘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무 반사 이익에 편승해서 예. 흔한 얘기로 건식한다고 그러죠. 날로 먹을 생각하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다. 너희들도 먼저 쇄신도 해봐라. 너희들도 진정하게 좀 뭔가 수권 야당으로서 면모를 갖추어봐라. 그 대신 기회를 갖다 7월 30일 날 한번 다시 줘볼 테니까 50일 동안 정비해갖고 나와봐라. 이런 것이 아마 국민의 뜻이니까 봅니다. 저희가요, 지난주에 투표율을 가지고 곱창 내기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리 황태순 의원께서는 58%, 네. 박상병 박사께서는 59%, 네. 저는 52%, 실제 투표율은 56.8%인데요. 네. 사회자의 권한으로서 사전 투표율을 감안한다면, 대충 51% 정도 나왔을 거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근접하지 않았나라는. 네. 이렇게 해서 정치인들이 망하는 거예요. 이래서 정치 불신이 깊어지는 거죠. 정치인들이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 논편에 대한 불신을 아주 강하게. 그렇군요. 50.8에 제일 근접한 건 바로 접니다. 그러네요. 날짜 바로 잡겠습니다.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진짜 이게 그렇게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참. 근데요, 자, 이번에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번 선거 쫙 놓고서 한번 대박 정치인, 이게 꼭 후보만이 아니에요. 그냥 정치인들 다, 예?
뭐 교육감들 다 포함해서 네. 대박상, 쪽박상, 그리고 어부지리상, 오 이러다가 이제 어부지리 얻은 상, 예? 네. 그 다음에 현상 유지상, 딱 네 가지를 한번 꼽아보죠. 먼저 대박상 수상자가 누굴까요? 저는 김부겸 낙선자. 왜요? 아유, 보면은 김부겸 낙선자, 비록 낙선했습니다만 40.4% 얻었죠. 예. 그 대구 경북에서. 그리고 어쨌든 자기가 보면 확실한 자기의 어떤 주장, 그리고 보면 정책 선거, 거기에 지역 감정의 극복, 뭐 등등등등 해갖고 그 좀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열악한 대구에서 40.4% 얻음으로써 앞으로 뭔가 뭐 미래 어떤 정치적인 뭐 자산을 갖다 미리 좀 땡겨놨다. 그래서 대박상을 김부겸 낙선자에게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상을 드리죠. 그래서 상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내일 인터뷰를 우리 김혜민 PD가 잡으셔야죠. 그렇죠? 자, 또 상을 받으면 인터뷰가 됩니다. 아, 그럼요. 저는 좀 냉철하게 예. 이번에 지방선거 대박은 저는 박원순 시장이었다고 봅니다. 아, 박원순 시장. 당선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선된 것에 더해서 두 가지가 플러스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선거운동이 정말 박원순답다라고 하는 것. 정몽준 후보의 강력한 네거티브. 예. 상상하기 어려운 네거티브와 심지어는 농약에 뒤에 뭐. 성대모사 이렇게. 예, 뭐, 이런 것도 성대모사가 불구하고 그 냉철한 그 신혼으로 단련된 방식을 가지고 자신의 스타일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이런 정치인이 돼야 된다는 정신이 표상이다. 하나. 두 번째, 동시에 대선 주자로 급부상해버렸어요. 원래 본인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더라도 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 대권 주자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더더욱이 더 가까워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야당에서는 대선 주자를 발돋움해버리는 거는 진짜 대박이죠. 이 대박 빼고 다른 대박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박상 박원순 당선자. 아, 그렇군요. 근데 김혜민 PD가 별로 뭐 사인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다 저희가 상 드려야죠, 나중에 따로 이제. 자, 쪽박상부터 상이 없습니다. 쪽박상 수상자는 누구를 잡아야 될까요? 당연히 뭐 정몽준 의원이죠. 원래 우리 최다선 7선 의원에 보면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 랭킹 1위에 유지했던 분인데 이번에 6.4 지방선거에 들어가면서 처음만 해도 보면 세월호 사태 이전만 해도 3%포인트가량 박원순 앞섰어요. 아, 그리고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그런데. 그 선거에도 굉장히 기쁨을, 즐거움을 안겨주지 않았어요? 성대모사까지, 박원순 시장 성대모사. 그거 다시 교수님 논평이 조금 특이하시네요, 오늘 보니까. 평소에 냉철하신 분인데. 오늘은 그냥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그러신 것 같은데. 뭐 아시겠죠? 뭐 아들, 또 부인까지 2중, 3중으로 뒷다리 걸리면서 엎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니까 여전히 뭐 예상대로더군요. 박원순 차기 대권주자 1위 쫙 올라가 있고 2위 문재인, 3위 안철수, 4위 정몽준으로 떨어졌는데 다음 주도 더 떨어질 거예요. 4위도 아니고요. 이미 대회에서는 탈락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 떨어지더라도 이기는 선거가 선거입니다. 정치입니다. 떨어져도 과거에 노무현 같은 어떻게 지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게임을 칠 수도 있는 겁니다. 졌을 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명분, 국민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큰 정치를 위해서는 정몽준 전 후보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도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7선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맹세 서울시장 선거를 뭘 얻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상식 밖이었습니다. 저도 쪽박사는 감히 정몽준 후보였고 보너스 하나 더. 보너스. 네. 고승도. 보너스. 안 나오는지 못 찾다. 박 박사님 비겁해요. 한 사람만 꼽기로 한 거 아니에요? 나도 좀 고민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 하세요. 그래서. 그거 아시죠? 보너스라고 제가 얘기 때문에. 계속. 아니, 공동수상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럼. 3인 공동수상도 있어요. 보다 보면. 그렇겠죠. 줄줄이 나오셔도 돼요. 그래서 고승덕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초 여론도 좋았고, 그야말로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게임을 딸 자체의 그 어떤 편지도 중요했습니다만, 여기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은, 좀 상상 밖의 아주 좀 일천한, 그런 어떤 이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마파에 나와서 뭐 딸아 미안하다라고 외치는 모습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어떤 내공을 가지고 서울시 교육감에 나왔는지 차라리 안 나오시는 게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은
쪽박이다. 물론 그렇죠. 그 두 분의 또 이 상을 수상하신 두 분의 공통점이 가족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이 두 분은 인터뷰 안 하는 거죠. 이 두 분은 여기 무슨 상 없어요 이제. 네, 대박은 저희가 상을 드리지만 뭐 쪽박부터는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9401님 세 분 오늘 빵빵 터지네요. 예, 1512님 떨어진 후보들 이 방송 들으면 더 속병 날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방송을 안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속상하면 일단은 아무런 모든 매스컴은 다 끊게 되거든요. 네. 그죠? 근데 안 들은 게 확신하는 게 정몽준 전 후보나 고선도 전 후보가 저희들에 사실 평론을 하면서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몽준 저는 아마 이 자리도 기억날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내국을 마음껏 발휘하시라. 지난 2002년에 한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말 그대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자기를 단련시켜 왔겠습니까? 이제 7선의 경위를 내려놓고 서울시장에 뛰어들 때 여당에서는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다. 정말로 자신의 내국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된다라고 방송에서 아마 10번 더 했을 겁니다. 한 번도 방송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별로 신경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자, 지금 이제 저희가 가장 기대되는 게 이 어부지리상. 이게 어부는 매운탕이 아니라 지리를 좋아한다. 이 얘기가 아니죠. 어부지리. 오 하다가 된 분. 예, 누구라고 꼽으십니까? 황 의원님. 저는 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 예. 저는 어부지리상 듬뿍 드리고 싶어요. 그죠? 듬뿍 드리고 싶고, 이분 보니까 아시잖아요. 보면 앞서 우리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원래 여론조사상은 고승덕 1위 달렸고. 그렇죠. 문영민, 그 다음에 조희연이 2위, 3위를 갖다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 결국 보니까, 고승덕 후보의 그 부적절한 그런 대응, 거기다 보니까 또 문영민 후보도 잘못했어요. 거기 나오니까, 딸과 아버지가 폐륜 운운하면서 보는 40대 앵그리 맘들로 하여금 정말 화나게 만들었던 근데 거예요. 그때 조희연 후보는 그건 잘했어요. 제가 인터뷰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잘했다고 제가 공감을 느꼈던 게 뭐냐면, 참, 안타까운 가족사다. 잘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그때 참, 어떻게 됐던 간에 가슴이 좀 와닿았었거든요. 예, 사실. 거기다 저도 보너스 하나. 예, 보너스. 어부지리 2명? 좋아요. 사람이 아니라, 3명. 조희연 당선인, 그분에게 첫 인터뷰가 저거더군요. 아니, 우리가 고교 평준화 40주년 되는 해다. 올해가. 그래요? 예. 이른바 황 의원님이 뺑뺑 일기죠. 일기시죠? 예. 그러면서 본인이 이런 얘기 하더군요. 그럼 지금 40이 아니라 참.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더 이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른바 74년에 고등학교, 우리 흔히 뺑뺑이라고 그럽니다. 뺑뺑 일기인데, 조희연 당선인 이야기가 박정희 대통령의 고교 평준화 정책이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지금 보니까 특목고니 자사고니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변칙적인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일반고를 확충하는 보편적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고교 평준화 정책을 딱 물고 들어갔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골치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하셨던 건데 그것도 하지 말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외고도 없애고 다 없앤다. 근데 참고로 이 조희연 당선인의 두 아들은 다 외고를 나왔고 서울대 좀 다니고 있죠. 근데 그러면서 본인도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교육, 특혜 교육의 수혜자입니다만은 그런 거 있을 땐 빨리 까는 게 나아요, 스스로. 그렇죠. 잘했어요. 그건 빨리 까는 게 나아요. 어부지리 플러스 알파상. 어부지리라고 하는 거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조희연 당선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잘 아는 분이라서 어부지리로 됐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어부지리가 된 거죠. 전 인터뷰 때도 그랬어요. 어부지리 맞습니다. 그래서 1, 2 싸울 때 두 사람, 저는 고승덕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문영민 후보 쪽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상식적이에요. 근데 그게 왜 못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교육감 선거에서 두 사람 싸우는 건 꼴 보기 싫은 거고, 진보의 교육 정책도 나름대로 보수 쪽에서도 공감대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런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표가 이동하기 쉬웠고, 양쪽의 교육감 선거에서 고소 고발, 정치 조작, 등등과 관련해서는 아예 꼴도 보기 싫다 어떤 걸 돌려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고승덕 후보가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문용민 후보는 본인이 공작을 했던 안 했던 간에 정치 공작에 이른바 늪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아까 우리 박 박사님 말씀대로 고승덕이나 문용민이나 서로 정치 공작하고 머리끄댕이 싸움 이전 투구하는 모습 교육하고는 정 동떨어져 있거든요. 완전 아닐 거죠. 그럼요. 저라도 아예 그냥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니라 아예 등을 돌리고 이 사람은 누가 싸우지? 조 의원 좋아 오케이 아마 그런 분도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 사태라고 저 사전투표를 해서 사실 그런 기회를 놓쳤습니다만은 6월 4일날 투표했으면 XXX 다 X 쳤을 거예요. 그럼 물론 무효표됐겠죠? 방송에다가 그런 건 얘기하지 마시고. X라고 치잖아요. 일부러 투표장에 가면 찍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무효표하는 거는 본래 안 좋습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두 분이 당황하시니까 금방 여기서 끊고 잠시 뒤 4부에서 현상 유지상 발표하죠. 3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뉴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뉴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뉴라이브. 아유, 다행입니다. 3115님 이런 문자 주셨죠? 전 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출근길이 즐겁네요. 두 분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상태로 4부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죠.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은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하는데요. 자, 광고 듣고 정치 한판 이어집니다. 차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고 페브리즈 차량용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예, 3부에 이어서 4부 정치 한판 이어지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위싸움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자, 우리가 대박상, 쪽박상, 어부지리상까지 드렸어요. 자, 남은 거 현상유지상. 누가 현상유지를 했을까요? 예. 이제 바꿔보죠. 아, 그럴까요? 박 박사님부터. 저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가 저는 현상유지는 아, 예. 그렇군요. 예. 뭐 상당히 재선에서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야권에서는 대선 주자로 분류되어 왔는데 한때 조금 밀리는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만 당선됐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위상은 그대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현상 유지라고 하는 것 상의 타이틀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안희정 당선자. 그렇군요. 네. 황 의원님은? 저는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예요. 아, 안철수 대표까지 포함이 돼요? 아니, 현상 유지는 했잖아요. 730에서 어쨌든 730은 아직 아니잖아요. 아직 안 왔으니까. 예. 그러면 김한길 대표가 옆에서 사이드에서 푸시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주도해서 광주에서 이런 전략 공천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저 권노갑 고문, 또 박지원 의원 등 뭐 전폭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뭐 이겼어요. 이기고 하니까 이번에 어쨌든 승부가 무승부로 가다 보니까 뭐 김한길 대표나 안철수 대표 두 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결과가 따라서 여당의 뭐 야당의 승리로 나왔다면은 뭐 이른바 꽃가마를 탔을 거고 만약에 좀 패배했으면은 특히 광주에서 패배했으면 난리가 났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어떤 현상은 유지됐죠. 그래서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를 현상 유지상
두 분께 공동수상 드리겠습니다. 공동수상. 공감합니다. 두 분은 항상 같이 다니니까 수상도 같이 해야지. 그럼요. 예. 아니, 떨어져 있는 걸 못 봤어요. 그래도 예. 최명길 여사가 은근히 질투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항상 같이 다니세요. 예. 자, 0327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교육감 후보들이 무슨 그런 싸움을 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투표했어요. 월요일 이 코너가 가장 기다리고 잘 듣고 있습니다. 두 분, 기분 계속 좋으시겠습니다. 아니, 신 교수님 팬 참 많으시네요. 아니, 제 팬이 아니라 두 분의 팬이죠. 저는 월요일만 진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화요일에 또 화요일이 기대된다고 또 이야기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요. 네. 이게 원래 어제 발표한다. 총리. 총리요? 예. 그런데 어제 발표를 안 했어요. 오늘 발표한다. 오늘은 할까요? 근데 오늘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총리가 지금 방향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씩 바뀌고 있죠. 충청권으로 바뀌는데, 네. 바로 충청권 총리를 얘가 나오게 된 이유, 충청도라는 지역, 거기서 사정치민주연합이 싹쓸이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예, 당초에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인적 쇄신의 큰 그림이 개혁성, 그 다음에 지역 화합성, 또 TK, PK 하지 말자. 그러니까 안대희 전 후보자만 하더라도 PK였습니다만은 하나 아쉬운 대목은 지역이 같은 PK라고 하는 측면은 좀 아쉬웠죠. 그러나, 관피아라든지 또는 행정개혁, 정부 혁신과 관련해서는 맞춤이라고 판단해서 그나마 괜찮았는데 뒤에 신용을 넣는 바람에 낙마해버렸고요. 그러면 TK, PK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호남이면 좋은데 호남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부담 안 되는 곳이 충청도인데 충청도는 사실 총선 대선 때 여기가 캐스팅 보트 지역이거든요. 예. 또 더더욱이 이번에 민심을 봤습니다만은 충청도에 가면은 박근혜 정부하고 충청도하고 같이 연합정부라고 생각을 해요. 자유신민당이 통합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 쪽에 인사들 별로 없지? 맞습니다. 다 부산 경남이지? 여기도 사람 많은데? 예, 그런 면도. 그런 불만이 있던가 봐요. 그럼 이런 것들이 만약에 국민과 소통을 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충청도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충청권에서 나오는 좀 계획성 강한 새로운 인물들, 새로운 것이 무슨 젊은 인물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인물이 아닌, 이를테면 신대평 지방자치위원장이라든지 또는 이원종 위원장도 좋은데 이원종 위원장은 좀 문제되는 게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때 그래도 서울시장이었어요. 안전대책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부담스러우겠죠. 또 이분이 아니면은 또 최근에 새로 발굴한 카드가 더 강한 계획성. 예.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분은 노무현 정권 때. 아니요, 김대중 정권 때 보건복지부 했고. 그분은. 했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화합도 되고, 강한 계획성도 담보하고, 인사청문회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월요일 카드가 되지 않겠느냐. 뭐 저 혼자만 생각을 해보는데, 모르겠습니다. 혼자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럼요. 그 곳은 잘 안 맞아. 관계에 문제 있으신 거예요?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예. 잘 안 맞는 문제 있어요. 황 의원님, 예. 근데, 이번에 충청도에서 졌죠, 시기는. 예. 지긴 졌는데, 글쎄, 기초단체에서는 이겼죠. 기초 의원도 이기고 그건 다 싹쓸이는 싹쓸이했는데, 어떻게 보면 광역단체장만 진 거예요. 예. 물론 뭐 세종하고. 근데 네 석 중에 근데 두 석은 원래 야당이 갖고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대전에서는 보니까 기초도 지고 광역도 졌어요. 근데 세종은 흔한 얘기로 완전히 묵사발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관료들과의 전쟁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세종시 유권자 10만 됩니다만은 13만입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대부분 공무원 가족들이에요. 그거 제가 좀, 13만 중에 3만이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공무원 가족이고 10만은 어디냐면 구조치원. 구조치원이죠. 그러니까 구도심. 그죠? 구도심. 그래서 그렇죠. 관료들이 무서운 거예요. 13만 중에 3만이 관료죠. 나머지는 그 관료들 줄대구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관피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의원님 그건 조금 발언을 너무 좀. 그래서 공무원들이라 그래서 관피아 체계에 반대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아는데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좀 만나봤더니 이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관료들을 적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 하는 데서 불만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런 불만은 실제로 저도 들어봤어요. 실제로 보면 이제 뭐 중하위 고위층 할 거 없이 그런 불평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익명이 보장된 투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제 다시 돌아와서 충청도 같은 경우 충남의 안희정
아니 정치사 아까 우리 박 박사님은 현상 유지상 주셨지만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거든요. 그다음에 이시종 7전 7승의 신호 아닙니까? 단 한 번도 선거에 떨어지지 않은 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윤진식 후보라든가 도전한 정진석 후보 그래서 늦게 출발했고 뭐 윤진식은 좀 다릅니다만은 또 세월호 사태 때문에 좀 공간이 많이 비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칼도 한번 못 써보고 당했는데 어째 충청도에 졌으니까 충청도 총리 준다. 저는 그 부분 조금 좀 난센스가 아니 그게 아니 졌으니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충청도라도 괜찮겠다 생각이 거죠. 충청도라도 그러니까 TK가 안 된다는 얘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호남이 좋은데 호남에는 그런 유력한 인물이 없으면은 충청도도 좋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취자분 중에서 강원도가 고향이신 분은 뒤집어지시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근데 저 한마디만 할게요. 예. 제가 마침 저희 아버지가 이북 평양이세요. 예. 이북에 우리 저분은 옛날 동아은행 주주라 그러는데요. 예. 전 알렸잖아요. 우리 신 박사님도 참 그쪽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북이잖아요. 그 어른이. 그 어르신이 이북이고 하니까 우리 이북 출신이 한 900만 1000만 됩니다. 근데 한명숙 총리 이후로는 이북 총리가 대가 끊겼어요. 예전에 백두준 총리, 정일권 총리. 예. 이야, 그거 참. 이북도 세분해야죠. 평안도, 함경도, 그렇죠. 하계도. 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강영훈 총리. 예.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명숙 총리. 그 이북에 대한 배려도 있었는데 요즘 어느 순간부터 모르겠어요. 이게 뭐 남북이 이제 갈린 지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만 해도 우리 장관 나오면 뭐 평남, 평북, 이북 몇 명 이런 식의 나름대로 이른바 소외받는 이북 출신들의 배려도 있었거든요. 없어요. 그 대신에 이 과소 대표 극복한다고 우리 탈북하신 분 중에서 국회의원도 한 분 우리가 또 딱 배려해가지고 비례대표로 그렇죠. 지금 북한 출신 1세대는 북한 출신 1세대들은 연세가 많으시고 많으시고 2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본인이 하시고 싶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상당히 개인적인 그 야망이 들어가는 발언인데 그런 발언은 표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희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리고 앞서 공무원들도 저는 제가 만나본 저도 지난주에 공무원들 만나서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공무원들도 관폐 체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들이 있으니까 공무원이 통째로 이걸 먹고 정말로 공무원들은 국가에 대한 명예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는데 관폐와 나오다 보니까 마치 공무원들이 처음으로 도둑놈들처럼 보인다고 아예 이번 기회에 정말 그런 거 아주 근본적으로 좀 제거하자. 라고 하는 공무원들도 많아요. 그래서 너무 공무원들을 박근혜 정부가 제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관폐와 체크를 말하는 것도 대부분의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공무원들을 제거로 돌리는 건 아니다. 좀 분명히 말씀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박 박사님은 보니까 만나는 공무원들이 만나보셨던 주변의 지인 공무원들이 정말 괜찮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럼 한태수 의원은 어떤 공무원들 만났어요? 전 평범한 공무원들 만났어요. 근데요, 확실한 건 뭐냐면, 이번에 어떻게 됐던 간에 관피하는 죄송한 얘기지만, 공무원분들의,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분들의 피해 없이 그럼요. 척결을 해야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럼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악순환을 끊어야죠. 아니, 우리 사회 암덩어리예요, 암덩어리. 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좀 관료 사회, 공무원 사회를 잘 아는 분, 예를 들면 우리 황태순 위원 같은 분들이 총리가 돼야 되는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예, 저희 YTN 출발 새아침은 총리 후보로 황태순 위원을 추천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저기 신 박사님이 제가 보기 싫은 모양이군요. 근데 굉장히 또 이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속으로 진작 말씀드릴게요. 지금 무슨 이게 방송으로는 안 보이겠습니다만 웃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 보이는 라디오 한번 해야겠네요. 네. 근데 진짜 관료사회 잘하는 분이 이번에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왜냐하면 관료 출신은 점점점 하다가 관료사회 포위가 되고 맙니다. 본인도 피가 관료거든. 그래서 관료가 아니라 정치인들 그리고 국민과 승부를 걸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관료나 법률가들을 빼낸 이유가 거기 된 거거든요. 이번에는 아마 제가 볼 때 또 법률가라든지 법조인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우리 박 박사님이 심대평, 이원정 두 이제 전직 지사분들 장관도 하셨죠. 이태복 전 장관 이렇게 이제 쭉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전인철 전 감사원장 같은 분이 이번에 총리가 되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난주까지 제가 꼽았더랬어요. 뺐어요 지금까지는. 저는 왜 충청도 오늘 충청도 이제 국회에서 얘기하니까 그러셨던 거고. 충청도가 아니고 전인철 씨 같은 경우는 보면은 39년생이지만 목포예요. 목포 출신이 호남이니까 우선 그렇고 대통령하고 다른 딱
손에서 보완될 수 있죠. 그분이 경제 관료 출신으로 커갖고 관료들의 이른바 포인트, 위크 포인트,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료 조직을 갖다 대개편을 뭐 알아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분은 뭐 기획예산처 장관 했죠. 경제부총리 했죠. 감사원장 2번 했죠. 대통령 비서실장 했죠. 지금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기념사업회 지금 이사장이세요. 그리고 물론 딱 한 가지 힘이 있어요. 이분이 2012년 문재인 캠프 정책자문위원 단장을 하셨어요. 근데 그건 그야말로 자문하셨던 뭐 그런 건데 저는 그것도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차원에서 좋죠. 좋아요. 그것도 좋죠. 야당에서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전준철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도 좀 꼽다가 왜 그러냐니까 혹시 이분도 관피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 문제를 하다 보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관피할 척결에 칼을 든 장본인한테 관피하에 이력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국민의 신뢰가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넣었다가 저는 뺐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저는 고려해볼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경제부총리를 끝나고 그 이후에 감사원장을 2차례 걸쳐 5년을 하셨거든요. 관피하의 본류가 모피 아닙니까? 모피하죠. 그건 사실 이제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거대한 100만 관료들, 관료 중에 최고 관료가 모피아 아닙니까? 네. 모피아, 돈줄을 준 모피아의 어떤 약점을 알고 있는 전인철 전 감사원장이야말로 적격이 아닌가. 모피아 척결에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 그러니까 지금 뭐,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공통적인 거는 법조인은 이제 그만. 이게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거기다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학자. 신율도 썼던 학자는 아니 저도 학교 있지만 이 학자는 뜬구름을 많이 잡아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한가한 때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좀 이렇게 지금 이 사실 이렇게 제의를 받는 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자기 스스로 객관적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문자 좀 소개해드릴게요. 2075님 세 분의 거침없는 정치 논편 속 시원히 잘 듣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 좀 늘려주면 안 되나요? 이 두 분이 바빠서 안 됩니다. 그거는. 8192님 지역에 구애받지 않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맞죠. 이 지금 상황에서 누가 제일 적절한가 이런 부분을 영남만 빼고는 지역에 구애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PK? 예. 특히 PK만. 잘 알겠습니다. 제가 PK이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진주 산청이세요? 그러시군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에 계속 얘기 나눠보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TE SK텔레콤. 월요일 오늘 월요일 아침이죠. 한 주를 시작하는데 한 주 동안에 여러분 계획 많이 세우셨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계획 세우셨는데 잘 되지 못했죠. 그렇다고 계획 세우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계획은 있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잘 지내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출발 잘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의 신유리였고요. 프로듀서 김혜민, 작가 이영선, 조은별, 그리고 기술의 신동혜, 장미진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